1년에 한 500권 정도의 책을 접하거든요. 머릿말 보고 대충 그런 띄엄띄엄 보는 것도 한 500권 정도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저런 한 200배 정도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인풋 양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책이 나오는 거죠. 메모의 목적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뭔가 잠깐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어딘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 이런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메모광입니다. 저는 술 먹을 때도 메모하고 지금도 사실은 메모하고 항상 메모를 합니다. 근데 메모는 메모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메모도 중요하지만 메모 이유가 더 중요해요. 공부를 하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저는 공부하면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게 생각의 품질이 달라진다고 생각해요. 생각. 이런 것들이죠. 남들이 못 보는 걸 보는 능력이라든지 똑같이 봐도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든지 이거와 이 아이들 결합한다든지 그게 다 생각이거든요. 영어로 말하면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다시 떠올린다라는 말이에요. 내가 들은 거, 내가 본 거, 내가 경험한 거. 이게 무의식 쪽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털커덕 떠오르는 거. 그게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은 내가 하고 싶다고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엉뚱한 순간에 딱 튀어나온다고요. 밥 먹을 때, 운전할 때, 샤워할 때. 그러면 좋은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나는 인풋이 많아야 된다고 해요. 인풋. 인풋 없이 좋은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고기 없이 스테이크를 만들겠다는 것만큼이나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인풋에서 메인은 책입니다. 유튜브가 조금 도움은 되지만 제가 볼 때는 책이 한 70, 유튜브가 30 정도의 비율로 가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제가 책을 많이 쓰게 된 거는 인풋이 많은 거예요. 저는 어찌됐건 지금도 1년에 한 500권 정도의 책을 접하거든요. 냅싸게 읽는 거는 100권 정도 되지만 이렇게 대충 머릿말 보고 대충 그런 띄엄띄엄 보는 것도 한 500권 정도 되니까 보통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저런 한 200배 정도 책을 읽거든요. 그러니까 인풋 양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아웃풋은 말과 글입니다. 그게 선순환 사이클이죠. 많이 인풋하고 그 뇌에서 뭔가 소화를 시킬 거거든요. 근데 그게 말과 글로 튀어나오고 책을 많이 읽으면 미천이 많아지면 글은 저절로 써진다.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글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한 30% 정도만 성공을 해요. 나머지는 글쓰기에 실패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미천이 없는 거예요. 전 그런 의미에서 공부를 하려면 어찌됐건 책을 굉장히 생산적으로 주제별로 읽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제가 메모 관련돼서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는 책을 썼었어요. 일단 메모의 목적이 되게 중요해요. 혹시 메모의 목적을 생각해 보셨어요? 메모의 목적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뭔가 잠깐 기억하려고 하잖아요. 그 마음의 평화가 깨져요. 근데 우리가 어딘가 이렇게 메모를 해놨다. 이런 마음의 평화가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메모광입니다. 저는 술 먹을 때도 메모하고 지금도 사실은 메모하고 항상 메모를 합니다. 근데 메모는 메모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메모도 중요하지만 메모 이유가 더 중요해요. 메모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 난 맨날 물어보죠. 그 메모한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갖고 있는 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저는 컴퓨터 바탕화면에 메모함이라는 걸 탁 만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메모를 다 거기다 다 모아요. 가장 중요하니까. 허브로 모으는 거야, 일단. 그죠? 뭐 수첩에 있었던 거, 뭐 여기다 있던 거, 뭐 강연 들었던 거 다 여기다 모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수시로 주기적으로 여기서 일정 부분을 지식 냉장고로 옮겨요. 메모에서 가장 중요한 메모는 사람 관련된 메모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에 보면요. 그 사람 이름이 있고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 있잖아요. 거기 아래 메모함이 있습니다. 그럼 항상 저는 거기다가 갔다 와서 있어요. 이 사람 1964년생. 서울법대 나와서 뭐 하고 있고, 애는 어떻게 되고, 도곡동 살고. 그래서 어떤 사람 주요 클라이언트는요, 이만큼 됩니다. A4로 2장 정도가 메모되어 있어요. 개인별로. 그럼 가끔 그 사람, 우리가 뭐 자주 만나지 못하잖아요. 또 그 사람에 관련된 정보를 다 기억할 수도 없잖아요. 기억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별로 모든 사람을 다 메모할 필요 없지만 자주 만나는 직원이라든지 고객이라든지 주요 이해 당사자들은 다 거기에 모읍니다. 그럼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1분만 들여다봐도 언제 만났고 그때 무슨 얘기하고 다 나오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메모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일단 사람 관련된 메모라든지 사건에 관련된 메모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입력을 하라는 거죠. 또 하나는 메모에 메모함을 만들어서 이거를 분류해서 지식 냉장고로 옮겨놔. 그럼 그게 생산성에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정보는 내가 원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만 읽으셔도 내가 확 살아납니다. 독서하는 내가 어느새 됩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최고의 현자였던 찰리 먼거가 한 얘기. 똑똑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하나를 이렇게 수렴하는구나. 독립적인 사고를 못하면 여러분 어떤 비극이 벌어진다고요? 누군가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거든요. 타인의 사고라도 내 머릿속에 넣고 살면 사라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독서 관련한 책도 많이 봤는데 거의 독서 관련해서 한 문단으로는 이것보다 완벽하게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바뀌고 싶어. 나도 인생에 어떤 좀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 싶어. 근데 내가 좀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그런 분들은 일단은 제가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5000% 확신이 더 든 게 있는데 뭐냐면은 독서예요, 독서. 제가 왜 이렇게 확신이 들었는지 오늘 읽어드리는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책을 읽기 전에 내가 좀 바뀌고 싶어. 나도 인생에 어떤 좀 전환점을 만들어 보고 싶어. 어떤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은 근데 내가 좀 구체적인 목표가 없어. 그런 분들은 일단은 먹고 사니즘 때문에 해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시면서 남는 시간에 그 다음에 평소에 어떤 패시브한 일들이 있어요. 내가 시간을 죽이기에 하는 일들. 그런 거 대신에 독서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100권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100권을 읽는데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안 되고 여기에 좀 전제 조건이 나오거든요. 어떤 책을 100권 읽어야 되는지 책에 찰리 먼거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요. 제가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워런 버핏이 처음으로 찰리 먼거에게 끌렸던 이유는 주로 벤저민 그레이엄을 많이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 그레이엄과 먼거는 모두 독립적인 사고를 중시했다. 두 사람 모두 객관성과 현실주의에 대한 성실함과 헌신으로 잘 알려져 있다. 여기서 한번 끊고 가야 돼요. 왜냐면은 또 나오잖아요. 독립적인 사고. 나는 독립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립적인 사고를 못하면 여러분 어떤 비극이 벌어진다고요?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은 필요해요. 근데 나는 독립적인 사고를 못하네? 그럼 누군가의 생각을 내 머릿속에 넣고 살아야 돼요. 그게 잘 맞을까요? 나랑?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삶이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비극의 뿌리에는 독립적인 사고를 못하는 게 있거든요. 이게 진짜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사라져. 타인의 사고라도 내 머릿속에 넣고 살면 사라져.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다른 사람은 그 생각을 할 때 여러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너무 중요해서 지난 영상에도 설명을 해드린 거고 이번 영상에서도 그 얘기가 또 나와서 또 강조를 하는 거고 제가 이 워렌 버핏 웨이가 왜 인생책이 됐냐면은 그냥 뭐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인생 철학 전반에 대해서 이 찰리 먼거와 진짜 워런 버핏은 그 지혜의 끝, 그 궁극적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게 단순히 어떤 지식의 측면에서만 머문 게 아니라 그거를 실행을 통해서 결과로 만들어내서 500만 프로라는 전설적인 수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기록은 안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인류가 1000년, 2000년 더 살아가도 그 기록은 안 깨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니까 현자가 2명이나 끊임없이 반성적 사고를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낸 결과예요. 근데 그럼 그들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이게 설명이 이제 쭉 나오거든요.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 사람 모두 역사, 문학, 과학의 조예가 깊은 다독가였다. 책을 많이 읽었다는 거죠. 그레이엄은 고전을 선호했지만 먼거는 수백 권의 전기를 탐독했다. 또한 그레이엄과 먼거는 모두 벤저민 프랭클린을 존경했고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깊이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문단을 건너뛸 건데 여기 읽을 때는 제가 가제본 읽을 때 막 별표를 막 진짜 책 찢어지게 했어요. 진짜 지금 읽으면서도 되게 뭐라 그럴까? 울림이 오는데 찰리 먼거의 방대한 지식의 원천을 깊이 탐구하면 세 가지 뚜렷한 핵심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지혜의 추구이고 둘째는 실패에 대한 연구이며 셋째는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도덕적 책무이다. 미쳤어. 세 번째 문장은 제가 조금 다시 리프레이징을 해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어. 실패를 연구하는 건 뭐예요? 피드백이에요. 그래서 공부한 걸 완성시켰어.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요?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도덕적 책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걸 다르게 조금 풀이하면은 100% 일치하진 않겠지만 실행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합리성을 받아들인다는 거는 여러분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게 합리성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이거 보면서 저는 또 운 좋게 예전에 어렸을 때 대학생 시절에 근데 대학원 시절에 삼성의 한 부사장님이 멘토링을 해주셨는데 그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때 60대셨을 거예요. 근데 그분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지혜의 경지를 더 높이고 싶은 게 나의 유일한 목적이다. 그게 연결이 되니까 그래, 이 똑똑한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하나를 이렇게 수렴하는구나. 이렇게. 저는 이게 너무 진짜 이거 읽으면서 너무 행복했고, 그러면서 앞에서 어떤 위인이 나왔죠? 벤저민 프랭클린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 한 대목 읽어드릴게요. 프랭클린의 비전은 훨씬 더 넓었다. 이게 프랭클린이 1749년에 쓴 소책자에 나온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프랭클린의 비전은 더 넓었다. 그들은 젊은이들이 비즈니스와 정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학문 분야를 접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이 당시 대부분의 대학 캠퍼스를 지배하는 상류층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학생들에게도 제공돼야 한다고 확신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자, 이게 1749년에 나온 내용인데 지금 우리나라 내용에 맞죠? 여러분, 진리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에 이 정도 얘기를 하는 지식인이 얼마나 있고, 지식인이 아니죠. 어떤 리더가 얼마나 있을까? 우리 아이들이 교육이 필요한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정부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을 우리나라에서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2025년인데도. 미국이 그러니까 얼마나 앞서가는지. 그러면 우리도 배울 수가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건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그냥 혼자 읽으셨으면 놓치셨을 수도 있을 텐데 뭐예요? 당시에 교양 교육을 공부하는 거는 누구만의 영역이었어요? 상류층만이 할 수 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책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그 당시에 책을 읽는 가치랑 지금 읽는 책 가치랑 분명히 변한 점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변했을까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누구만 했었다? 상류층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책 자체가 귀했겠죠? 뭐야? 이제는 서점 가서 읽을 수도 있고 도서관 가서 읽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서 깨알같이 뭐가 있어요? 여러 학문 분야를 접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책을 100권 읽을 때 첫 번째 조건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양을 쌓는다는 거는 두루두루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과학책도 읽으셔야 되고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두 사람 모두 역사, 문학, 과학에 조예가 깊었다. 과학은 기술도 포함하겠죠. 요즘으로 따지면요. 그렇죠? 그레이엄이랑 먼 것 둘 다 똑같이. 그래서 교양을, 지식의 탐색이라는 거는 두루두루 읽으셔야 돼요. 뭐 우주 관련 책도 하나 읽으셔야 되고요. DNA 관련 책도 하나 읽으셔야 되고요. 미국 역사도 읽으셔야 되고요. 영국 역사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퓨처 셀프 같은 책도 보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심리학 책도 보셔야 되시고요. 그거를 이제 멍거가 완벽하게 정리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준비 잘해왔죠? 벤저민 프랭클린의 사고 습관에서 찰리 멍거의 세속적 지혜를 성취하려는 초점까지 연결된 흐름을 볼 수가 있다. 멍거에 따르면 세속적 지혜를 얻기 위해 모든 학문 분야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각 학문에서 주요한 정신적 모델에 대한 기본적 이해일 뿐이다. 그렇게 하면 투자에 필요한 교양 교육을 효과적으로 갖출 수 있고 멍거가 롤라팔루자 효과라고 말한 현상을 누리게 된다. 여기 롤라팔루자 효과는 저도 처음 들어본 건데 여기 주석에 써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롤라팔루자 효과란 찰리 멍거가 자주 강조한 개념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 경제적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그 영향력이 단일 요인의 힘보다 훨씬 커지는 현상이다. 뭐죠? 시너지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복잡 개를 만들고 거기서 창발을 만들어내라는 거야. 비선형적 결과를. 찰리 멍거가 뭐래서 두루두루 읽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걸 다 완벽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대신에 핵심은 알고 있어야 된다. 저는 제가 독서 관련한 책도 많이 봤는데 거의 독서 관련해서 한문단으로는 이것보다 완벽하게 정리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뭔 책을 읽어야 되는지 모른다. 한번 저는 워런 버핏 웨이부터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나는 독서 초보다. 그런 분들은 퓨처 셀프나 마음의 기술 이런 책 읽어보시면 좋죠. 왜냐면 그건 특강이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책을 지금 성인들은 1년에 한 권을 보지 않는 사람이 60에서 7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책을 펴셔도 이게 읽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뇌는 가소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자꾸 읽으면 독서하는 내가 어느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너무 많이 봤어요. 맨 처음엔 힘들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가만히 있어도 떠먹여주는 구조고, 그다음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이거 남겨야지 하면서 보는 분들은 의외로 없어요. 시간을 죽이려고 보는 거지, 웃으려고 보는 거지. 독서는 남기려고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즐거움의 목적으로 보는 것도 있겠지만 남기려고 보는 거는 여러분 서평도 써보시고, 서평이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은 밑줄 친 거 뭐 블로그 같은 데 옮겨 적어서 기록도 남겨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한 몇 달 있다 다시 한번 보시고, 그러면 다시 새롭게 보이거든요. 그 다음에 밑줄 친 부분만 재독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만 읽으셔도 내가 확 살아납니다. 100권 읽으면 무슨 효과가 나타난다? 롤라팔루자 효과가 나타난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이 시대 최고의 현자였던 찰리 먼거가 한 얘기예요. 꼭 100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나서 덮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책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은 평생 그 책을 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독서할 때 중요한 것은 일상과 삶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책을 90권이나 쓴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글을 쓰면서도 삶을 잊은 적 없지만 살면서도 글을 잊은 적이 없어요. 독서도 마찬가지. 읽으면서도 삶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살면서도 독서를 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독서는 좋은 구두를 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허공을 벗어나서 붕붕 떠다니면 그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지 않겠죠. 여러분이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안다. 안다라는 말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사람들이 보통 독서를 하면서 독서로만 난 모든 거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봤는데 삶이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는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때 안타까웠고 제가 마음이 힘들었는데, 여러분 독서할 때 중요한 것은 일상과 삶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제가 이 책 내용을 잠깐 10줄 정도 한번 낭독해 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음미해 보세요. 난 30년 가까이 글을 썼지만 난 여전히 부족하고 이제 막 글쓰기를 시작한 사람처럼 어설프고 갈 길이 멀다. 그럼에도 누군가 내게 진지한 표정으로 책을 90권이나 쓴 비결이 뭔가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짧게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살면서 글쓰기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반대로 글을 쓰면서도 삶을 잊은 적이 없죠. 중요한 지점이다. 무언가를 꾸준히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삶 속에서 움직여야 한다. 아무리 좋은 구두를 신은 사람이라도 삶이라는 대지를 벗어나면 자신의 모든 가치를 잃는다. 그러니까 독서는 좋은 구두를 신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허공을 벗어나서 붕붕 떠다니면 그게 실생활에서 적용이 되지 않겠죠. 항상 우리는 발을 디디고 있어야 돼요. 좋은 구두를 신는 채.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도 삶을 잊은 적이 없지만 살면서도 글을 잊은 적이 없어요. 독서도 마찬가지. 읽으면서도 삶을 잊으면 안 돼요. 그 살면서도 독서를 잊으면 안 되고. 두 개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의 독서가 일상에서 빛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변주해서 얘기하고 싶냐면, 여름에 겨울에 직장에 연차 막 끌어서 막 쓰고 막 2주 끌어서도 막 이렇게 떠나죠. 떠나서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그 여행이 그 사람한테 어떤 가치였나를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저는 알 수 있어요. 가치 있는 여행을 보고 온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나 지금 빨리 출근하고 싶어. 빨리 돌아가고 싶어.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을 빨리 이 일상에 적용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진짜 책을 열심히 독서하는 사람들은 책을 계속 잡는 게 아니고 책을 던져버리고 일상에 들어가요. 뛰어 들어가. 내가 지금 느낀 것을 한 문장을 적용해보고 싶어서 미치겠으니까요. 이 한 사람 예를 들면서 한번 말해볼게요. BTS 제가 좋아하는데, BTS RM이 하루는 새벽 2시 43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왜 올렸냐면 이렇게 썼어요. 지금 이 시간 이 글을 올리지 않으면 영원히 이 영감을 잃어버릴 것만 같아서 어떻게든 남긴다. 이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상을 읽으면서 혹은 책을 읽으면서 당장 실천할 것이 생기면 당장 움직여라. 이건 또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안다는 것을 삶에서 버리라고 똑같은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 근처에 지금 뭔가 공사를 짓고 아파트를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사면 당장 내일 10배 올라. 그럼 여러분이 나 저거 10배 오르는 거 알고 있다고 포스팅하겠어? 아니면 당장 돈 빌려서 사겠어요? 사죠. 그 안다는 말은 가짜예요. 그 안다는 말 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아직 움직일 만한 가치를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알아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말을 바꿔야지 언젠가 알 수 있지, 계속 안다고 얘기하면 영원히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독서에서 중요한 것은 나는 안다. 안다라는 말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매일 책 한 권 읽는 분들 많죠. 좋아요. 다 좋은데 읽고 나서 덮고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 책 알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 말로 인해서 여러분은 평생 그 책을 알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책 처음에 얘기했지만 책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줄에 다 줄을 쳐야 돼요. 제가 한국의 독서, 사색, 인문학, 자기계발의 멘토는 이어람 선생님이 있고 고이런 선생님. 제가 이어람 선생님과 15년 동안 대담 나누면서 독서, 창의력, 창조, 글쓰기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서양에는 괴테가 있어요. 근데 이어람 선생님 댁에 제가 하루는 간 적이 있는데 이어람 선생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친구네 집에 갔는데 친구네 집에 서재 책이 10,000권이 넘게 있어. 그럼 친구한테 뭐라고 할까요? 보자마자. 네, 뻔하죠. 다 읽었어? 네, 무시하는 말 이렇게. 책이 디스플레이냐? 막 이렇게 비싼 디스플레이냐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도 마찬가지. 제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여쭤봤어요. 선생님께. 선생님 이 책 다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알 듯 모를 듯한 답변을 했어요. 뭐냐면 이렇게. 다 읽었지만 다 읽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여러분 이거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물어본다고 해서 그 답변으로 인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지 못해요. 왜냐면 깨달음은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주는 게 아니고. 내 수준만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듣는 여러분들도 이 여름 선생님의 말씀을 뭔지는 알 거야 아마. 뭔지는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뭔지 말로는 말하지 못해. 글로 쓰지도 못해. 그럼 뭐죠?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모르는 거예요. 우린 항상 질문을 품고 살고 있어요. 질문이 수천 개가 있어 내면에. 수천 개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면 제 스마트폰 메모장에 제 메모가 2,000개 넘게 있거든요. 그건 다 제가 세상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풀리면 책으로 나오죠. 그럼 그건 지우고 다시 또 품은 질문을 또 써내고. 그래서 항상 평균 2,000개가 넘고 있어요. 이런 선생도 마찬가지, 괴테도 마찬가지죠. 질문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어떤 페이지를 펼치든 날 경탄시킬 문장을 찾을 수 있어. 그러니까 독서는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진짜 난 이 책 보석처럼 다 모든 걸 다 꿰뚫고 나만의 것을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려면 첫 페이지를 펼쳐서 마지막 페이지를 보려고 하는 독서가 아니고 중간에 멈추기 위한 독서를 해야지 여러분은 진짜 독서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마찬가지, 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딱 한 줄만 내가 찾아낸다. 그런 생각으로 읽으면 한 줄만 걸려라 하고 생각하면서 독서를 하게 돼. 그러면 이게 그 눈빛이 얼마나 농밀하겠어요. 마치 사형수의 눈빛처럼 마지막 책 읽는 사람처럼 진짜 마지막 책인 것처럼 읽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한 줄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쓴 90권의 모든 책은 그렇게 나온 한 줄에서 시작했어요. 그 한 줄이 바로 컨셉이죠. 컨셉을 찾아내는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제 독서할 때 망의일자 버리고 나 그거 알아 버리고 한 권을 여러 번 읽자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망이 읽는다는 게 많은 책을 읽는 게 아니고 한 권을 망이 읽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한 권을 여러 번 읽다 보면 지루해져요. 지루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 번 읽으면 더 빨리 읽어야 되는데 더 느리게 읽게 돼요. 그 이유는 세세한 곳 하나하나의 눈길이 가기 때문에 이제 책을 하나하나 눈길을 모든 곳에 다 비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빛이 등대처럼 이제 책 모든 곳을 비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 책 내용을 나의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이 책을 쓴 사람의 것이에요. 근데 독서는 가장 지적인 수단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책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을 읽으면서 세상에서 저절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책을 읽으면서라도 네가 깨달아라. 그 이유 때문에 책을 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고 책을 쓰는 게 아니고 세상에서 깨달은 것을 제가 책으로 쓰잖아요. 여러분도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쓰는 건 전혀 안 중요해요. 이 책을 내용 중에 한 줄을 읽고 한 줄을 읽고 나서 든 내 생각을 쓰는 게 바로 여러분의 한 줄이지 그 한 줄을 만나는 게 이 책 100권을 읽는 것보다 그 한 줄 만나는 게 더 귀해요. 이건 제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삶을 살았으니까. 이효령 선생님도 마찬가지, 괴테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았고 그걸 증명했어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망이 잊지 말고 하나를 오랫동안 읽고 그 한 문장에 깊이 들어가라. 그러면 당신의 내면이 되게 탄탄해질 거고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될 거예요. 저는 힘센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힘이 절로 근육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를 보면서 오랫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걸 알 때까지 볼 수 있는 사람.
이 가장 힘센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90권 책 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시집을 냈어요. 시집을 냈는데 왜 시집을 읽냐면 시인이 여기 어딘가서 뭐 나무를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나무를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어. 그럼 그건 어떤 사실을 의미하냐면 그 나무를 알게 되었다. 다 알 때까지 시인은 떠나지 않아. 알면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도 그 마음과 태도를 내면에 갖출 수 있게 되죠.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를 오랫동안 두려워하지 말고 내 경쟁자들은 책 엄청 읽는데 다양하게 읽는데 나 이대로 괜찮을까?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일단 시작해 보세요. 시작하면 책 하나를 꾸준히 쭉 읽으면 그 안에서 세상의 모든 분야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실감했으면 좋겠고 저는 그걸 실감하고 있어요. 제가 책 읽고 글을 쓰면 작가님 이거 니체의 사상인데요? 뭐 이거 소크라테스 사상인데 그래. 나는 그거 읽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죠? 괴테의 책을 읽고 쭉 바닥에 내려가면 그 바닥에 그 부유물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온갖 분야가 다 녹아 있으니까 그걸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그런 삶을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나는 지금 이 책을 알아가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던져버리고 뛸 정도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말을 바꾼다면 그 독서가 더 농밀해지고 귀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독서가 여러분은 그저 책을 읽는 것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사람을 보는 거, 세상이라는 페이지를 넘기는 것도 독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서를 제대로 한 사람은 세상이라는 페이지를 만났을 때 독서한 것들을 이제 현실에서 활용할 수 있는데 제가 하루는 최근에 콩국수집에 갔어요. 콩국수집에 갔는데 그 콩국수집은 국수만 먹으면 허전하니까 항상 열무 비빔밥을 줬어요, 조금. 근데 그날 마침 열무가 떨어졌대. 그래서 죄송하다고 못 준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여름하면 열무니까 그때 열무 비빔밥 줬는데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답할 것 같아요? 다음에 2배로 주세요? 아니면 좀 깎아주세요? 열무값만? 이렇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별 대답은 없을 거예요. 전 그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가을이 왔군요. 네, 가을이 왔군요. 열무가 여름의 계절이니까 이제 가을이 와서 열무가 없다. 저는 이제 어떻게 가을이 왔군요 얘기하면서 우리가 같이 머무는 공간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서버하는 사람, 너무 바빠서 하늘조차 못 봤던 사람한테 하늘을 보게 만들었어요. 아, 가을이 왔구나. 여름이 끝났네. 그러면서 이제 가을이 왔다는 거 알려줬고 마음속에 가을을 심어줬고 우리 두 사람이 머문 공간에 조금 더 따뜻해졌죠. 다른 말이 아닌 그런 말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일상이 책이 된다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책을 읽었다면 일상이 책이 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여전히 어제와 똑같은 하루, 똑같은 멘트를 반복하면서 책을 읽는다면 그건 굳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죠. 읽었던 것을 일상에서 얘기해주고 또 기쁨을 느끼고 함께하는 공간을 더 근사하게 만들고 그런 게 바로 독서의 기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추천하는 독서법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1년에 한 권 읽기를 추천하는데 1년에 한 권 읽기 전에 미리 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그냥 처음부터 1년에 한 권 읽을 만한 책이 같이 있는 것을 찾기는 어려워요. 실패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권 읽기 괴테책을 발견하기 전에 책을 2,000권 읽었어요. 2,000권을 몇 년 동안 몰아서 읽었는데 막 한 달에 책을 100만 원치 막 사고 그랬거든요. 전 중고책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다 줄 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렇게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제가 쓴 책이에요. 제가 쓴 책. 이거는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부끄럽고 뭔가 광고인 것 같아서 얘기하지 않았는데 굳이 제 책을 읽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최근에 3년 동안 낸 책을 다 읽어봐라 그렇게 얘기를 말씀드려요. 그러면 그걸 읽으면서 저절로 내가 1년에 한 권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을 고를 수 있는 안목을 기르게 되고 그리고 안목을 기르기 위한 최소한의 사색을 할 수 있게 되고 이 사색이 중요한 게 여러분이 생각과 사색 두 가지가 있는데 생각은 뭐냐면 그냥 쌓기만 하는 거예요. 쌓기만. 보고 들은 걸 쌓기만 하고 사색은 내 앞에 있는 문제 하나를 풀기 위해서 그동안 쌓은 것들을 다 배제해요. 하나만 남기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힌트만 남기고 그래서 사색하는 사람들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아.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조성진이가 있어요. 조성진 피아니스트. 조성진님한테 하루는 앵커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생각인가? 그랬더니 조성진님이
당돌하게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클래식을 대중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중의 클래식화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멋있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클래식이 대중화되면 클래식의 색을 잃어버린 거야. 대중화된 거 대중음악이지. 대중음악 또 나와서 뭐하게? 저는 여러분이 사색의 대중화를 원하지 말고 사색을 얻고 싶으면 그걸 끌어내리지 말고 끌고 올라가라. 그런 말씀 들으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제가 3년 동안 쓴 책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정신적인 수준을 높여가면서 그 단계를 밟다 보면 그 중간쯤에 이걸 느끼게 될 거예요. 아, 우리는 돈과 환경, 물질이 아니고 언어와 싸우고 있구나. 우리는 언어와 싸우고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나랑 언어 수준이 맞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언어 수준이 높아지면 한 단계 올라갈 수 있어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고 돈 많이 벌어도 내 수준은 언어 수준이 맞는 사람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고 싶다. 높은 수준이 인간을 위아래 나누는 게 아니고 정신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한테 더 좋은 것을 전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로소. 여러분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끼칠 수 있는 높은 수준에 올라가서 그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고 그게 바로 독서에 있고 제가 3년 동안 낸 책을 다 하나하나 섬세하게 한번 읽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근사하게 바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000톤의 생각보다 0.01, 1g의 실행이 훨씬 낫다. 독서의 임계점은 1000권, 2000권을 읽은 양이 아니라 실행의 양이다. 코 퀘스천, 코 워드, 코 인사이트 적고 코 액션 이렇게 적어서 한 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리딩은 짧게, 실행을 빨리. 책을 읽고 나서 3일이 지나면 80%가 사멸된다. 책을 읽자마자 3분 안에, 30분 안에, 3시간 안에 실행하게 되면 98%의 실행이 됩니다. 제가 유일하게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노 액션이에요.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변화가 오지 않죠. 이제 제가 요즘 생각한 게 1000톤의 생각보다 1g의 실행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왜 성과가 나지 않냐면 엑셀런트를 원해요. 결과를. 책을 읽고 나서 엑셀런트 아니면 나쁘지 않아 이 정도를 원하거든요. 근데 책을 읽고 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not bad, bad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 생각보다 no action이 제일 많아요. 제가 유일하게 실패했다고 보는 것은 no action이에요. 그래서 실행하지 않으면 결국은 아무 변화가 오지 않죠. 내가 실행할 것을 찾았느냐 찾지 못했다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책에서 제가 코어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하나를 잡았다? 그러면 코어들을 발견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꿈꾸는 다락방 이진 작가는 2009년 책을 읽었고 그렇지만 옥탑방에 비사학을 갚지 못했고 예를 들어서 그 고명한 우리 개그맨 이제 작가이신 분도 책 1000권을 읽었지만 자기는 4번의 파산을 겪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두 분 다 공통점이 1000권, 2000권 읽고 나서 어느 날 왜 책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 라는 그 질문을 했잖아요. 저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성과를 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책 읽는 걸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왜 이분들도 책을 열심히 읽었는데 성과가 나지 않았지라고 질문하면서 그때부터 제가 찾은 키워드가 바로 이거였어요. 1000톤의 생각보다 0.01, 1g의 실행이 훨씬 낫다. 그래서 책을 읽고 빨리 실행하자. 결국 실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책에 있는 지식을 작지만 실행을 빨리 하신 분들이 성과가 좋은 것 같아요. 독서의 임계점은 1000권, 2000권을 읽은 양이 아니라 실행의 양이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책은 사람입니다. 1000시간을 계속해서 이렇게 인터뷰한다는 거 어렵거든요. 그런데 글은 쓸 때 적어도 1000시간에서 2000시간 이상 소요가 돼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아주 논리적인 저자를 만나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책은 사람보다 더 정리가 잘 된 논리적인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입니다. 즉 핵심을 파악한다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책 속에 있는 분들의 생각, 그분들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것. 그러면 본인이 일을 할 때 핵심 파악이 됨으로써 빨리 성과를 낼 수 있는 어떤 첫 단추를 낄 수 있다. 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지식카드가 있는데요. 지식카드를 이제 화면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딱 한 장짜리입니다. 지식카드는 한 장으로 모든 걸 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5장, 10장 되면 작성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질문이 있고요.
그 옆에는 태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 제목, 저자명은 그 저자 이름하고 여러분 이름을 꼭 쓰세요. 이거는 내가 저자인 겁니다. 왜? 나로 인해서 다시 재창작이 된 거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는 코어 퀘스천, 코어 워드, 코어 인사이트, 코어 액션을 적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바로 이렇게 질문을 적어서 코어 퀘스천, 그리고 코어 워드, 그리고 이제 코어 인사이트 적고 코어 액션 이렇게 적어서 한 장으로 끝내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한 장만 적어야 될까요? 바로 빨리 실행을 해야 되니까요. 저는 중요한 게 뭐다? 리딩은 짧게, 실행을 빨리. 특히 작시삼일이라고 하는 무서운 함정을 빨리 바꿔야 된다. 우리의 호기심은 책을 읽고 나서 3일이 지나면 80%가 사멸된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책을 읽자마자 3분 안에, 30분 안에, 3시간 안이 중요한 마법의 333 키워드입니다. 책을 읽자마자 3분 안에, 30분 안에, 3시간 안에 실행하게 되면 98%의 실행이 됩니다. 결과는 잘 나올지 안 나올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다 보면 excellent, so-so, bad, no action 4가지밖에 없어요. 제일 안 좋은 것은 바로 4번입니다. 여러분 bad가 나쁜 게 아니에요. bad는 결과를 실행했죠? 실행했기 때문에 안 된 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안 된 것을 어떻게 0.1%, 1% 개선할 건가? 그것을 카이젠하거나 조금씩 다르게 시도를 하다 보면 결국은 10점 만점에 처음에 했을 때는 1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조금 더 개선하다 보니까 1.5점, 2점 그렇게 하다 보면 5점이 됐을 때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러면 이때 질문하는 겁니다. 나의 멘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구본 선생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어떤 멘토분한테 전화를 해서 문자를 해서 내용을 적어서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거나 전화할 수 있거나 메일을 보내면 올라가는 거죠. 5점에서 7.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 안에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고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어서 실행해보겠다. 그리고 빨리 실행해보고 결과를 강화할 거는 do, 폐기할 거는 don't 그렇게 정리하는 거고 두돈 카드는 하기 전에 작성하는 게 있고요. 빨리 실행 후에 두돈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게 피드백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가게 됐어요. 저는 책을 통해서 그 조직의 문제를 진단해드리고 성과를 내는 걸 도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안경사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컨설팅 할 때 아무래도 제약이 좀 많았어요. 특히 초창기에는 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이력서와 그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수행 실적 평가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네가 그동안 어디를 컨설팅해 어떤 성과를 냈는지 그 한 장짜리나 페이퍼 워킹으로 보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는 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의 최종 학력은 전문대 졸업이었고 그리고 그런 관련된 전문가를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표님들은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1억을 써야 되는데 사실은 검증 안 된 사람한테 쓰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아침 청소 30분, 그 다음에 PDCA 조건, 그 다음에 팀 문화에 오랫동안 이 팀 문화, 성과를 내는 조직의 문화는 어떻게 다르지라고 하는 책, 이 3권의 책을 제가 찾아서 그 조직에 제안하기 전에 한 권당 3권, 한 권당 3권, 한 권당 3권씩 해서 그 조직에 해결할 수 있는 그 책의 소스를 찾아서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방식으로 작성을 한 거죠. 제가 프로포저를 한 장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회장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죠.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런 조직들의 문제점은 결국은 이거였다.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책을 통해서 직원들의 의사를 진단하고 책을 통해서 힐링하고 마음의 치료하면서 결국은 조직들의 역량을 키워주고 학습 조직을 만들어주면 결국 여러분 자생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 결국 외부에서 오는 것은 그때뿐이다. 결국은 내부에서 그 문제를 가설사고를 세워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팀의 역량을 발휘해서 푸는 게 결국 근원적인 답을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 부분을 6개월에 이 정도, 1년 지나면 이 정도를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3개월을 했는데도 어느 정도 방향이 안 나오시면 저랑 빠이빠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성과가 나지 않으면 약속된 금액의 절반 이상을 주지 않아도
저는 어차피 제가 결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한번 속눈썹 치고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결국은 실질적인 현장의 노하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툴이 됩니다. 코어리딩에서 첫 번째는 1단계는 핵심 찾기거든요. 내가 이 책을 통해서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없을까를 먼저 찾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은 책을 보면서 프롤로그, 목차, 그리고 에필로그를 보게 되면 내가 5년 안에 1억을 모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모아야 되는 그 구체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오늘은 짠테크라고 하는 이 책을 딱 골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책의 프롤로그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인플레이션 위기 어떻게 넘어야 할까? 자, 인플레이션 6.0%나 300만 원 월급이 하루아침에 283만 원이 되는 거라고 하니까 만약에 우리 PD님한테도 갑자기 급여가 300 받다가 그 다음 달에 283만 원 주면 기분이 엄청 안 좋거든요. 그런데 물가가 오를 때는 에이 짜증나 그러면 알아요. 그러나 내 월급을 17만 원 줄이면 그때부터는 어때요? 예민해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 인플레이션은 대놓고 내 급여를 줄이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결국 노동소득을 가지고는 인플레이션을 극복할 수 없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노동소득을 통해서 시드머니를 모아서 자본소득을 발생시켜서 결국 그 인플레이션을 해칭을 해야 된다. 라고 이 김경필 머니트레이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김경필 머니트레이드는 종잣돈 1억 만들기가 왜 힘드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게 이 책에 그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LA를 갈 때 대략 1만 킬로라고 예를 들면 휘발유의 꽤 많은 부분이 10km 성층권 올라갔는데 연료의 50%에서 60%를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즉 우리가 자본소득으로 소득을 발생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행기가 성층권에 올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서 딱 그걸 보고 힌트를 얻은 거죠. 어머, 그럼 이분이 자본소득을 모으는 시드머니 1억 올라가는 길에 이 책에 소개가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나는 쩐테크를 통해서 1억 모으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겠다고 목차나 우리가 보면 프롤로그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그 부분에 코어링의 2단계 보기 전에 뭘 하냐면 코어링 2단계에서는 그러면 그 해당되는 부분에 어디에 그게 있다 밑줄을 끊고 그 다음에 어디에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목차에 네모 박스를 쳐요. 그래서 전부를 읽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뭐예요? 저는 어디 찾았냐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일단 1억부터 모아라 110페이지를 네모를 쳤고요. 그 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예산 짜기. 그래서 거기에 박스를 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부분을 해당되는 페이지에 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결국 밑줄을 긋고 그리고 나만의 목차를 작성을 하면서 이 부분을 읽기 시작합니다. 저의 핵심은 뭐냐? 코어 리딩은 빨리 아이디어를 찾아서 선실행 후 독서입니다. 이 책은 제가 다 읽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실행하고 나서 조금 해결되면 그때 이 책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식은 책은 앞에 집부터 뒤에까지 다 읽고 또 읽다가 다른 책에서 또 다른 책 읽고 그러다 보면 한 달 동안 책을 10권을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도 실행한 게 없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작심삼일이라는 말에서 힌트를 얻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4일이 지나면 실행력이 98%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결국 뭘까요? 책을 읽고 나서 3시간 안에 실행하면 80% 이상의 실행률이 나옵니다. 그러면 결국 뭘까요? 책을 읽자마자 바로 실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책대로 실행했는데 왜 안 되지? 라고 피드백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관련된 유튜브를 찾아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는 거죠. 그랬더니 내가 놓쳤던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피드백을 받아서 실행을 했더니 어머, 책에 나왔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또 질문을 가지고 어때요? 이 책에 또 다른 목차를 찾아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일주일 안에 4가지에서 10가지를 실행하면서
책을 읽기 전과 읽은 후가 변화가 생깁니다. 결국 코어리딩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문제를 찾아서 책 속에서 힌트, 실마리를 찾아서 나의 발생의 문제, 탐색의 문제, 설정의 문제를 아주 조금씩 실행하는 겁니다. 저는 항상 노트하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어디 강연을 듣거나 TV를 봐도 노트해요. 이거 괜찮다 그러면 키워드 적고 그대로 적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적어요.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에서. 그 사람이 하자는 데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정말 나한테 와닿는다 깊이 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움직여요. 독서를 해도요 몇 년 지나면요 그 책 좋은 책이었는데 메시지가 뭐였더라?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야 돼요. 어제 일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20분 동안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출근하자마자 그걸 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뒤척거려요. 막 뒤적이면서 그 워드를 한 번 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이제 실행에 옮기는 날이 오고요.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요. 저는 항상 제 주변에 책을 두세 권씩 놔요. 회사 다닐 때는 책상 위에 항상 두세 권. 집에서는 뭐 책장이나 뭐 아니면 식탁이나 이런데. 지금도. 읽지는 잘 않아요. 틈나만 읽어요. 제가 읽지는 않는다는 건 막 일부러 애써서 책 보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요. 회사에서도 그렇게 바쁜데 언제 볼 시간 있어요? 5분, 10분 딱 봐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딱 목차보고 마음에 드는 거 읽고. 읽다가 재밌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도 있고. 물론 소설은 예외죠. 소설은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지 되는 뭐. 근데 이제 책을 사는 게 취미예요. 서점에 가는 게 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막 책을 두세 권씩 꼭 가면 사요. 새로운 신간에서 사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런 책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그거를 뭐 막 열심히 읽지 않지만 내가 딱 봐서 이거 관심 있는 부분이야 그러면 밑줄 그면서 봐요. 그리고 정말 이 책 나한테 도움이 많이 됐다면 따로 꼽아놨다가 1년이 되든 반년 후에 꼭 봐요. 다시 그 책은. 그리고 밑줄 걷던 거 다시 보고 그리고 1년 뒤에 보면 또 새로운 접근 방법도 생겼어요. 내 생각이 다른 데 있을 때. 그래서 책을 그런 식으로 보는 편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보진 않지만 바쁘게 살았으니까요. 몇 권을 꼭 사놓는다. 내 관심 있는 책. 자기계발서가 됐든 뭐 인문서적이 됐든 뭐 소설이 됐든. 그래서 틈틈이 봐요. 재미없으면 접어서 보지 않아요. 일단 산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건데 못한 거다. 그러면 저는 항상 노트하고 하는 스타일이에요. 뭐 어디 강연을 듣거나 TV를 봐도 노트해요. 이거 괜찮다 그러면 키워드 적고 그대로 적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쪽으로 적어요. 이 사람이 주는 메시지에서. 그 사람이 하자는 데 다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것도 못하거든요. 그리고 까먹거든요. 그리고 독서를 해도요. 몇 년 지나면요. 그 책 좋은 책이었는데 메시지가 뭐였더라? 헷갈리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메모를 해야 돼요. 내가 꼭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그거를 항상 정말 이제 좀 뭔가 각성이 필요할 때 어제 일을 돌아보는 습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 20분 동안. 회사 다닐 때는 항상 출근하자마자 그걸 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이렇게 뒤척거려요. 그냥 그걸 열심히 보는 게 아니고 막 뒤적이면서 그 워드를 한 번 보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어느 순간에 딱 들어오죠. 그리고 내가 이제 실행에 옮기는 날이 오고요. 그렇게 그 가치를 내가 받아들이고요. 전 독서를 그런 식으로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자기계발서하고 경영서적 리더십 그쪽을 엄청 읽었어요. 내가 인사 쪽이고 일이. 그래서 자기계발서, 경영서적, 리더십 부분 이런 책 많이 읽었죠. 그런 쪽을 아무래도 주로 소설도 가끔 읽고요. 소설은 너무 좋잖아요. 그 안에 삶이 막 녹아 있잖아요. 시대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그래서 소설도 좋고요. 저는 사피엔스가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자기계발서도 좋은 책 많고 뭐 리더십 책도 좋은 책 많고 뭐 좋은 책이 있지만 전체를 아우르는 통찰력을 키우는 데 좋은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느끼는 거니까 그 사람의 통찰력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근데 난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은. 그 중에 괜찮은 거 뭐 뽑아 쓰긴 하지만
스스로 느끼고 배우느냐 자있게 돼요. 그 사람의 생각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제 경우는 그래요. 내가 느껴야지 좋은 생각이네 뭐 이 정도 하면은 잘 느껴도 내게 안 될 때 많아요. 아 그냥 뭐 인정 알았어 뭐 이 정도지. 아 이거는 내 생각을 넓혀준다. 정말 나한테 와닿는다. 깊이 뭐 이런 것들이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움직여요. 여기서 하나 더 덧붙이면 제가 이렇게 수많은 리더들 보면서 고민하는 생각한 게 많은 리더들이요. 무지하게 착각 많이 해요. 자기는 다 알고 다 그렇게 행동하는 줄 알아요. 머리로만 생각해요. 아는 것 많아가지고. 경험 때문에 행동은 따로 가. 저도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그런 걸 매일 살펴보고 평가받아보고 이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아주 나쁜 리더십이라고 해서 만나보면 자기 되게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하지만 성찰이 필요해요. 성찰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세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굴레에서만 있기 때문에 안타깝죠. 옆에서 보면.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주 그 표현 내가 되게 좋게 봤는데 어떤 책에서 보다가 세상에서 가장 긴 거리다 그게. 머리에서 가슴까지가. 가슴이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로만 생각하는 거죠. 리더들이. 가슴이 움직여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머리로는 자기는 다 하는 줄 알아. 머리로는 자기는 다 알아. 리더십에 나오는 좋은 거 다 알아. 행동 하나도 안 돼. 그래서 하는 줄로 착각하는 거죠. 알고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책인가 그 표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이유는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이다. 저는 제 노트가 항상 있어요. 근데 이런 데는 없잖아요. 그럼 요새는 또 이런 데다 다 적어놔요. 보시면 좀 여기에도 있잖아요. 노트. 쫙 생각날 때마다 적어놔요. 그게 무엇이 되었든. 생각날 때마다 적어야지 지나면 다 까먹어요. 천재도 까먹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강의를 2시간 듣고 나서 7% 이상을 기억 못 한다는데요. 좀 뭐 하루가 이틀 지나면 책도 그렇고 메모해야죠. 내가 놓치고 싶지 않은 거. 저도 물론 놓칠 때 있지만 좋은 습관이죠. 그래서 전 뭐 책에도 그런 게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노트 선물하는 게 취미예요. 지금은 이제 좀 직장생활 그만두고 뭐 그 공식적인 자리에 사람들 만난 일이 많지 않으니까 조직에서 그렇지 않지만 노트 선물 엄청 많이 했어요. 서점에 가서 문고 코너에 가서 노트를 한두 개씩 사는 거. 마음에 드는 노트. 좀 비싼 노트. 싼 거 말고. 그래서 서랍에 항상 넣어놨다가 보고서 오늘 너무 마음에 들고 이거 아이디어 좋고 그럴 때 선물해요. 너 좋은 생각 날 때 여기다 메모해라. 그 얘기하면서. 그 승진자들한테 꼭 갖고. 전체 행사했을 때 전 직원한테도 한 번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항상 이 노트에 적어봐라. 하루에 하나씩. 왜냐면 그 사람이 행복해야 되니까. 나랑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래서 노트 한 번 다 선물한 적 있고. 재밌잖아요. 감사 노트를 선물한 적 있어요. 전 직원한테 같이 일하는. 송년회 하면서. 송년회도 술 먹고 막 이런 거 난 너무 싫어했어요. 항상 의미를 부여해야지. 올해 송년회는 여러분이 주인공이다. 그러면 카페트 깔고 짝가게 하고 입장서부터. 전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전 진짜 1년 동안 제 돈하고 우리 회사 비용 조금씩 모아놨다가 호텔 같은 데서 했어요. 그 옛날에 조그맣지만 선물 하나씩 주고 연말에. 컨셉을 그렇게 잡은 직원들이니까 생각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도 어떤 리더가 작은 부분 같지만 굉장히 신경 써야 돼. 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리더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일하면서 사람을 도외시한단 말이죠. 결국 그 일을 사람이 하는 거 생각 못 하는 거죠. 본질을 모르고 일하는 거예요. 관료가 그거 없었어요. 항상 촘촘해가지고. 근데 굉장히 아껴 쓰는 사람 아닌가요? 제가 항상 6시에 출근했어요. 임원 되고 나서 항상 6시 5분 전에 나갔어요. 팀장 할 땐 6시 반. 팀원 땐 6시 반 내지 7시. 그럼 팀원 중에서 제일 빨리 나오고 항상. 항상 그랬어요. 그게 장점이었어요. 또 이거 팁이 될지 모르겠는데. 나는 일도 뭐 부지런한지 모르지만 일찍 나오니까 임원들이 되게 일찍 나오잖아요. 그것도 점수 딴 것 같아. 일찍 나와 있으니까 와보면, 이거 저 신입사원 같은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저 장과장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장대리 왜 이렇게 일찍 나왔지? 그러니까
난 그냥 그게 좋아서 나온 건데 특별히 뭐. 근데 이제 장점은 있죠. 일찍 시작하고 맑은 정신에 시작하면 남보다 빠르죠, 다. 5분 전에 나오면 뭐 최근 10년 동안 뭐 임원 생활할 때, 최근도 아니지, 그만둔 지 몇 년 됐으니까, 딱 오면 이제 커피 한잔 하고, 피 시키고, 어제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 뭐 있나 보고, 신문기사도 검색해보고, 그거 한 2, 30분 그래요. 어제 돌아보고, 어제 일.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죠. 회사 한번 살펴보고. 그러면 이제 화자 하나 떠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쓰는 거죠, 이제. 딱 키워드 잡으면. 그러면 3, 40분 쓰면 이제 다 돼요. 한 10분 정도 이제 다시 혹시 오타 없나, 문맥 안 맞는 거 있나 없나 점검하고. 보내면 한 7시에서 7시 5분. 그럼 직원들 그때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 생활을 17년 한 거죠. 그 시간 관리 되게 철저한 편이죠, 그런 면에서. 그런 게 좀 철저한 편이에요, 저. 그냥 몸에 뱄어요. 철저하다기보단. 그냥 몸에 뱄어요. 아, 내가 지금 집에 가면 몇 시에 도착하고. 저는 옛날에 휴대폰 없을 때도, 신혼 때도 항상 회사에서 출발할 때, 물론 회사 전화죠. 회사 전화로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집에 지금 출발하니 몇 시쯤 도착할 겁니다. 와이프를 편하게 해주는 거죠. 식사 준비하니까.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철저하죠, 그런 면에서. 그런 와이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리잖아요. 이게 사랑이고 별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남편 와서 왜 밥 안 해놨냐고 이런 소리나 하고, 뭐 자기가 하는 거잖아요. 시간 관리? 뭐 계획표 잘 짜는다고 되나요? 이런 게 디테일 아닌가요? 작은 거지만 서로 편하게 하는 거. 그런 게 시간 관리 아닌가 싶은데. 너무 바쁘게 살아가지고 뭐 시간 관리고 뭐고. 전 그리고 이제 보고서 길게 쓰는 거 정말 싫어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길게 써요. 능력이 없으니까. 몇 장이 안 되더라도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걸 딱 표현한다는 건 실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중요한 줄 알고 어떻게 정리해야 상대방이 이해할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중언부언하고 그냥 또 일했다고 열심히 했다고 잔뜩 갖다 붙여서 보여주고 어느 세월에 그거 막 하루에 보고도 수십 개씩 받아야 되는데 회사 돈 낭비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고 매일 바쁘다고 그러고 실력을 쌓아야죠. 근데 그런 얘기 한마디 안 해, 직원한테. 상처받을까 봐 못했어요. 편지에다 썼어요, 가끔. 난 이런 보고서 좋아한다.